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31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물하나. 당신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인생은 바람마다 들러가는 쓸쓸한 큰 성처럼 지나갈 것이다. 루이 아리공. (1977년) 엘리엇의 나이 31. 샌프란시스코의 여름밤이었다. 엘리엇은 두 눈을 허공에 응시한 채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발 아래 펼쳐져 있는 도시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일리나는 마이애미로 이송되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돌개바람이 불어와 살짝 먼지를 일으켰다. 그는 시계를 쳐다보고 나서 담배꽁초를 비벼 껐다. 5분 후에 수술이 잡혀 있었다. 오늘의 6번째 수술이었다. 엘리엇은 일에 취해 유령처럼 살아왔다. 당직 근무는 가능한 한 모두 자청에 맡아왔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일에 몰입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이애미에 해가 뜨고 일리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두 다리는 조각조각 부서진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지금까지 4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모두 끝난 게 아니었다. 머릿속은 엉망진창인 혼란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 매트와 직장 동료들이 여러 번 문병을 왔지만 모두 사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유약한 존재라는 생각과 함께 무력감을 느꼈다. 어떻게 하면 고통과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매트는 차 덮개를 내리고 시애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엘리엇과의 관계가 급작스럽게 악화되면서 그의 인생은 황폐화되었다. 모든 인생 지표와 의욕을 잃어버려 더할 수 없이 외롭고 비참한 신세가 된 그는 티파니를 떠올렸다. 그는 티파니를 찾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매트는 몇 달 전부터 주말마다 미국 전역을 누비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가 확보한 단서라고는 티파니라는 이름과 오래전에 해지된 전화번호가 전부였다. 왜 하필이면 티파니를 찾으려 하는지 그 자신도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인생의 새로운 좌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었을 뿐이다. 1978년 일리나의 나이 31. 1월 플로리다에 소재한 재활센터에는 쇼팽의 야상곡이 낮게 깔리고 있었다. 20세기 들어 처음으로 마이애미에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성이 재활센터의 창을 통해 하늘에서 사뿐히 흘러내리는 눈송이를 망연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골든게이트에서 뛰어내렸을 때 죽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다시 살아난 게 도무지 고맙지 않았다. 8월 말, 텍사스의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바의 여 종업원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3일 전에 35번째 생일 파티를 했다. 파티라니. 차라리 장례식이나 해두지. 티파니는 유니폼 매무새를 고치며 자주 했다. 그녀는 몇 주 전에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파인 넥라인을 힐끔힐끔 훔쳐보는 시골 사내들에게 맥주를 서빙하며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17살에 성공해보겠다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갔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었다. 예전에는 모두들 그녀에게 봄날의 꽃처럼 아름답다고 했다. 그녀는 노래, 춤, 연기의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헐리우드에서도 그녀만한 미모와 재주를 가진 여자들은 많았다. 그 정도의 재주만으로는 인생을 바꾸기에 역부족이었다. 여기 한 잔 더 줘 이쁘니? 시골 사내 하나가 맥주잔을 흔들며 소리쳤다. 티파니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녀의 꿈은 이제 모두 끝났다. 숨막힐 듯 무더운 날씨였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끼익하는 바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손님 하나가 가게로 들이닥쳤다. 처음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매트였다. 티파니 역시 그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를 떠난 것을 후회한 적이 많았다. 바 안을 재빨리 돌아보고 난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그 순간 티파니는 살다 보면 더러 절망적인 순간에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트가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당신을 찾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어. 고마워. 날 어서 데려가줘. 티파니의 대답이었다. 1979년 엘리엇의 나이 33. 엘리엇은 시칠리아에 머물며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몇 번의 지진이 이탈리아 남부를 강타했고 그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 구호 활동을 자원했다. 그는 산비탈에 자리 잡은 산타 시에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적십자 대원들과 합류했다. 그 유서 깊은 마을은 산사태로 집이며 자동차며 세간이 모두 흙더미에 쓸려 내려갔다. 비는 매일이다시피 억수처럼 퍼부어댔고 구조대원들은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20구 정도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아직도 잔해 밑에 깔려있는 생존자는 한둘이 아니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구조대원들의 귀에 우물 밑바닥에 갇힌 6살짜리 사내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밧줄에 횃불을 달아 우물 아래쪽으로 내려보냈다. 구덩이가 깊고 우물이 반쯤 주저앉아 붕괴 위험이 있었다. 소년의 가슴까지 진흙이 차올라 있었고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대원들은 밧줄을 이용해 위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아이가 밧줄을 붙잡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다. 엘리엇은 무모하다는 취급을 받으면서 밧줄을 두른 채 우물 바닥으로 내려갔다. 사실 그로서는 대단하게 위험한 일을 자청하는 것은 아니었다. 죽는 날이 오늘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그는 60까지 살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알고 있었다. 27회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는 불사조였다. 1980년 일리나의 나이 33. 겨울바람이 모래를 휩쓸고 지나가는 황량한 해변이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일리나가 몇 미터 걸어가다가 축축한 모래사장에 넘어지고 말았다. 의사들은 아직 젊은 데다 불굴의 의지를 지닌 만큼 언젠가 정상인에 가까울 정도로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리 진통제를 들이부어도 여전히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하긴 몸뿐만 아니라 머리도 마음도 똑같이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수술 막간을 이용해 소파 위에 풀썩 주저앉은 엘리엇은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동료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가수면을 취하고 있는 그의 귓전에서 어렴풋이 들려왔다. 레이건을 지지하는지 아닌지 인기 절정의 CBS 드라마 달라스에서 누가 JR에게 총을 쐈는지, 스티브 원더의 최신 음반은 들어봤는지, 누군가 텔레비전을 켜자 뉴스가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존 레논이 오늘 밤 뉴욕의 다코타 빌딩 아래서 마크 챗먼이라는 정신이상자의 손에 암살당했습니다. 신속한 응급조치가 취해졌지만 루즈벨트 병원 의료진은 전 비틀즈 멤버였던 그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981년 화창한 날씨의 나파밸리에서 매트와 티파니가 손을 잡고 포도 물먹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다. 3년 전부터 이들은 완벽한 궁합과 절대적인 하모니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함께 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 사랑은 평생 지속될 수 있을까? 1982년 엘리엇은 곁에서 자고 있는 여자가 깨지 않게 조심하며 살짝 침대 밖으로 빠져나왔다. 시내에 있는 바에서 몇 시간 전에 만난 사이였다. 그는 팬티와 청바지, 셔츠를 주섬주섬 모아 소리 없이 옷을 입었다. 막 자리를 뜨려는데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가는 거예요? 나오지 말고 그냥 자고 있어. 문 닫고 나갈 테니까. 왜 아까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죠? 내 이름은 리사인데. 여자가 담요 밑으로 사라지며 투덜거렸다. 당신이 리사인지는 알아. 그럼 왜 날 일리나라고 불렀어요? 1983년 매트와 티파니는 사랑을 나눈 후 서로를 끌어안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티파니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5년 전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막 40이 되었다. 1984년 날이 바뀌고 주가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일리나는 점차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다리를 쩔뚝이며 걸어야 했지만 적어도 휠체어 신세는 지지 않게 되었다. 일리나는 예전처럼 수의사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활력을 되찾은 그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그린피스의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되었다.
그녀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새로운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파리와 런던에 그린피스 사무소를 개설하는 데도 일조했다. 1985년 엘리엇은 이틀 전부터 외과학회 참석차 이탈리아에 와 있었다. 시간 여행자가 전에 이야기한 게 사실이라면 오늘이 바로 딸을 낳아줄 여자를 만나는 날이었다. 그는 한 허름한 식당의 테라스에 앉아 브라 광장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렌지색 햇살이 광장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웅장한 원형극장 아레나의 꼭대기를 살며시 품고 있었다. 주문하신 음료가 나왔습니다, 손님. 조고머니 몸을 숙여 올리브 2조각이 떠있는 마티니 드라이 한 잔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마티니로 목을 축이고 있는 그의 심사는 복잡하기만 했다. 머릿속에서는 시간 여행자가 했던 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이미 들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이야기였다. 이 자리 비었나요? 엘리엇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뉴욕 안사이트에 영어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그의 앞에는 연분홍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림뷴을 보고 말을 걸어온 것일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그녀는 머나먼 이국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난 것이 무척 반가운 듯했다.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여 합석해도 좋다는 표시를 했다. 그녀의 이름은 파멜라였고 대형 호텔 체인에 근무하는데 베로나에는 출장차 왔다고 했다. 이 여자인가?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틀림없어. 이 여자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잖아. 시간 여행자가 이탈리아 여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여자를 뜯어보는 사이 그녀는 발폴리첼라를 한 잔 주문했다. 전형적인 80년대 미인이었다. 늘씬하게 큰 키에 몸매는 조각으로 빚어놓은 듯 아름다웠고 금발머리에 지적인 분위기까지 풍겼다. 전체 요리가 서빙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자기소개를 끝냈다. 대화는 새로운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로널드 레이건, 마이클 잭슨, 스티븐 스필버그, 칼 루이스로 이어졌다. 엘리엇은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정신은 딴 데가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잖아. 내가 상상했던 여자와는 달라. 그는 그녀가 딸의 친모가 될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여자였지만 대화 내용만 보자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전혀 없었다. 공화당 지지자라는 점, 존재의 사랑보다는 소유의 욕망에 어울리는 스타일이라는 점은 차라리 식상하기까지 했다. 아무리 잠깐이라지만 이런 여자에게 내가 넘어간다는 스토리는 아무래도 말이 안 돼. 물론 몇 시간에 걸친 따분한 대화가 끝나고 나면 섹스를 나누는 밤이 이어질 것이다. 그녀에게 육체적인 매력이 상당하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리 유쾌한 밤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이태리 특선 메뉴인 파스타의 파소이, 리조또 알 아마로네, 딸레지오 뚜르누도스가 차례로 나오는 사이사이 바르돌리노를
한 잔씩 곁들이며 식사는 계속되었다. 광장의 가로등에 불이 들어와 시청 청사가 입주해 있는 팔라초 바르에비에르와 널찍한 보도를 비추고 있었다. 제법 늦은 시간인데도 길에는 아직 많은 베로나 시민들이 나와 저녁 실간을 즐기고 있었다. 엘리엇은 계산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인이 계산을 하는 사이 엘리엇은 주머니에서 말보로 한 개피를 꺼내 입에 물었다. 오늘 아침 발표 좋던데요? 엘리엇은 눈을 들어 상대를 쳐다보았다. 30살쯤 된 여자가 백포도주 잔을 앞에 두고 스툴에 앉아 있었다. 학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기울리나 바티스티나예요. 밀라노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다. 초록색 눈동자에 이탈리아인답지 않은 붉은색 머리카락의 소유자였다. 기울리아의 눈을 마주치자 그는 파멜라에게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눈의 광채를 발견했다. 그는 안도감을 느끼며 딸의 친모가 될 여자는 바로 그녀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당신과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쉬워요. 왜 안 되죠? 그녀가 눈짓으로 테라스를 가리켰다. 여자친구가 당신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식사를 같이 했을 뿐 내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그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져나갔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